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율입니다. 어깨 통증 한 번 겪지 않은 성인 없다고 하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면 그냥 이러다 말겠지, 생활이 불편한 정도로 여기고 방치하다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깨 통증도 병이기 때문에 파스나 마사지에 의존하기보단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군산 소망정형외과 한창환 원장과 함께 어깨관절 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마사지를 해도 좀처럼 낫지 않는 어깨 통증. 질환 초기에 병원을 찾으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어깨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깨관절 통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네. 건데요. 우선 우리 어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네.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깨에는 상완골의 머리 부분하고 견갑골의 관절과 순이 만나는 부위에 있는데요. 우리가 공을 던진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사용하는 이두박근하고 어깨 관절을 돌 때 사용하는 회전근이 있습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운동 범위를 갖고 있는 관절이고, 새에서는 날개에 해당되는 인체에서 중요한 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을 보면은 네.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네. 뭐 어깨 통증을 안 느끼는 분이 없을 정도인데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밤에 특히 잠을 잘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깨 통증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50견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은 운동하면 낫겠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깨 관절에서도 석회화 건염이나 또는 회전근개 파열 또는 동결견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진단과 거기에 따른 가장 최선의 치료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나이가 들면요. 네. 어깨를 다치지도 않았는데 통증 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걸레질 하는 게 힘들어서 네. 못 한다든지 네. 예. 밤에 잘 때도 힘들어 하신다든지 이런데 네.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 건가요? 뭐 어깨 관절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0세에서 50대 특히 뭐 다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잠을 잘 잘 수 없다. 네. 극심한 통증으로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에는 석회화 건염을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면 말 네. 그대로 건 근육에 석회가 생긴다. 뭐 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말씀 그대로 어깨에 그 회전근개에 석회 물질이 쌓이는 건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변화라든지 아니면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회전근개에 있는 세포가 이 석회화 물질을 형성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나이는 한 30세에서 50대 주로 많이 생기고 주로 그 회전근개의 그런 부위에 한 70%가 석회화 건염으로 있는데 네. 주로 이 석회화 건염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고 또 석회가 커지는 성숙기 또 석회가 없어지는 흡수기를 이렇게 거치는데 주로 통증은 석회화가 없어지는 흡수기 때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네. 석회화 건염의 네. 진단은 간단한가요? 네, 그냥 이렇게 환자분을 이렇게 얘기해보고 네. 병원에 가서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하면은 어깨 부위에 하얗게 석회화 음영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우선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 너무 극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활동을 약간 제한하면서 경과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외충격파 같은 치료로서 석회화를 깨기도 하는데요. 네. 체외충격파는 혈류 공급을 시키고 신진대사를 시켜서 석회화 건염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네. 재활 치료를 하는데 네. 그런데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네.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석회화 건염은 수술적인 요법보다는 비수술적인 요법 이런 게 더 좋습니다. 네. 하지만 통증으로 인해서 잠에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어깨 관절을 움직일 수도 없고 생활에 너무 많은 제한을 느낄 때는 저희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석회화 건염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혹시 동반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MRI를 촬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MRI를 촬영을 하면은 석회화 건염이 얼마나 크고 어느 부위에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또 간단한 관절 내시경 한 1에서 2cm 이내의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가 직접 들어가서 병변을 직접 보면서 이 석회화 건염을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발견된 석회화 건염을 네. 전부 네. 다 제거를 해야 통증이 네. 없어지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석회화 건염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고 커지고 네. 또 흡수기를 통해서 없어지는데요. 이 급성기 통증이 있어서 일부만 석회화 건염을 빼줘도 통증이 많이 호전이 되고 또 남아있는 석회화 건염은 흡수되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너무 큰 석회화 건염은 그 회전근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회전근을 다시 봉합해주는 이런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네. 네. 어깨 통증의 원인으로 석회와 건염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이 외에 또 통증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은 뭐가 있나요? 우리가 흔히 어깨가 굳어가는 그 오십견, 동결견이 있고요. 또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회전근개 파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십견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이 두 네. 가지의 차이는 뭔가요? 오십견은 그 동결근은 말씀 그대로 어깨 관절을 잘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고요. 회전근개는 거기에 있는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그런 병의 양상이 전혀 다른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선 회전근개 파열부터 이야기를 나눌게요. 네. 회전근개가 손상되면 네.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서 다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보존적인 요법을 해봅니다. 하지만 보존적인 요법을 해도 환자가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손상이 됐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네. 환자가 어느 정도 활동력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파열된 부위를 봉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봉합 후에도 어깨 관절이 굳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자동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기계 운동이나 또 어깨를 손으로 움직일 수 있고 병원에서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해야만이 네. 수술의 경과가 좋게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어깨관절 통증 환자분들에게 네.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깨는 우리 몸에서 책임감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깨관절 통증하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오십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깨관절 통증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하여서 건강한 어깨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어깨관절 통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도 좋지 않은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아토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생활 환경이나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아토피 질환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습관 고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환경과 습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아토피. 생각지 못했던 생활 습관이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습관 고치기에 대해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습관이 따로 있나요? 네.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습관이라고 이번 방송 주제를 정해보았는데요. 제가 십수년간 아토피 환자들을 치료해오면서 보면 아토피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고 네. 또 그 습관들은 여간해서 잘 교정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것들을 짚어보면서 고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습관, 또 쉽게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 가지 그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을 즐기고 또 자주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역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 사실 가장 잘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참 치료를 받고 있는 아토피 환자들은 한 번씩 경험을 하게 되는데 치료를 하면서 호전이 되어 가다가도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바로 다음 날 피부가 악화되는 것을 겪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가 약하다든지 또는 주변인들, 가족이나 친구들이 먹는 것을 보고 같이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오랜 시간 끊은 것 같더라도 가끔 섭취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계속 섭취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결국 아토피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가공식품과 또 인스턴트 식품을 아예 단절을 해버려야 되는 것 같은데 또 보습 제품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전에도 언급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 각종 로션이나 크림, 보습제 등과 같이 이 피부에 흡수되는 제품을 지나치게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보습이라는 말에 의해서 이 생활 깊숙이 좀 지배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한두 차례 이상 이런 피부에 흡수되는 보습 제품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보습 제품들은 일정 이상의 화학약품이 이 피부세포와 반응하면서 인위적인 보습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학 물질들에 의해서 피부세포가 변형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건조한 계절에 조금 얼굴이 텄다든지 손에 각질이 있다든지 할 때 약간 조금 사용하고 바로 돌아오면 씻어준다면 괜찮겠지만 거의 1년 내내 이러한 제품들을 몸에 바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네, 화학약품을 말씀하셨는데요. 뭐 보습 제품도 보습 제품이지만 외출할 때 우리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이건 역시 방금 얘기해드린 것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적절한 햇빛을 피부에 좀 노출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언제부턴가 이 햇빛, 특히 이 자외선이 피부에 해롭다고 하는 다소 과장되고 왜곡된 개념이 지나치게 횡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에 바르거나 또 뿌리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피부에 도포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역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외선 차단제 또한 이 피부세포의 어떤 병리적인 변성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주가 되어서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네. 아주 강한 햇빛에서 오랜 시간 노출을 해야만 하는 좀 극한의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외출 정도에는 지나치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또 적절한 햇빛을 피부에 받아주는 것이 피부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햇빛과 먼 그 피부 상태를 유지를 하다 보면 면역 기능이 취약해지고 피부 질환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뭐 믿고 있던 자외선 차단제마저도 너무 자주 바르면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뭐 바르거나 먹는 약도 남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일과성으로 겪고 지나가는 가벼운 피부 알러지 질환이라든지 또는 두드러기 같은 대표적인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벼운 일과성의 그 피부 질환에 바로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스테로이드와 같은 이런 대증 약물을 사용해버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가벼운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증 약물을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 가려움 자체에 대한 내성도 적어지게 되고요. 또 우리 피부가 점차적으로 민감해지게 되기 때문에 자꾸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조금은 더 심한 피부 질환으로 확대되어가는 경향이 나오게 됩니다. 가벼운 질환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매일 화장을 하면서 많은 화장품을 이용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역시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부 화장을 많이 하는 여성분들은 자주 느끼실 텐데요.
오랜 시간 화장을 하고 나면 피부 상태가 실제로 많이 안 좋아지는 것을 겪으실 겁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고 나서 잘 씻어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클렌저라고 하죠. 이 피부 화장을 지워내는 이런 제품들을 또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지워내는 제품 또한 피부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용 제품인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의 횟수와 또 사용 시간 자체를 네.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게 조금 근본적이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피부의 자연스러운 회복 능력 또 면역력을 지켜줘야 한다는 점도 보이는데 피부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네, 가끔 환자분들께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뭘 찾아 먹으면 되나요? 물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피부는 타고나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 저는 정말 안 좋게 타고난 건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피부의 색이라든지 피부층의 얇고 두꺼운 정도 이러한 것들은 선천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피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피부가 수행하고 있는 본래의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피부의 기본적인 기능은 호흡하는 것, 그리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아서 몸에 필요한 성분들을 합성해내고 또 튼튼한 피부로 외부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잘 수행되게 하면 좋은 피부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자주 흘려주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과 배설의 기능을 촉진시켜서 피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적절한 정도의 햇빛은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정 비타민의 합성은 반드시 피부가 햇빛을 받아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사실들도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피부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쾌적한 수면을 취하고 나면 피부가 좋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텐데요. 숙면을 취하는 동안 피부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피부 상태가 실제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호 원장과 함께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습관 고치기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년이 돼서 성인병에 걸려 고생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젊은 시절을 후회하기 마련인데요. 중년 이후에도 좋은 생활 습관만 유지한다면 성인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좋은 습관은 과일과 채소 자주 섭취하기, 꾸준히 운동하기, 적정한 체중 유지하기, 또 금연하기와 술 줄이기 등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다면 한두 가지에만 집중을 해서 점차 실천 범위를 늘려가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